1601년의 깊은 밤, 런던 궁전의 가장 은밀한 침실 안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기괴한 공포가 감돌고 있습니다. 68의 늙은 여왕 엘리자베스는 서재의 불을 모두 끈 채 사방에 걸린 거울을 천으로 가리라며 시녀들에게 악을 쓰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시녀가 붙어 두꺼운 백연가루와 수은을 얹어 늙지 않는 영원한 여신으로 포장하기 전 여왕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을 지어낸 여왕의 맨얼굴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유령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미용과 신비주의 통치를 위해 발랐던 치명적인 납성분은 그녀의 피부를 안쪽에서부터 시커멓게 부식시켰고 깊게 파인 천연도 흉터마다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잇몸이 완전히 내려앉아 치아는 송두리째 검게 썩어 문드러졌으며 입을 열 때마다 지독한 구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와 납독으로 머리카락이 전부 빠져버린 민머리 위에는 붉은 가발이 흉측하게 벗겨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거울을 치우지 않으면 니년들의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이빨이 다 빠져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사자처럼 포효하는 노파의 모습. 어디에서도 위대한 대영제국의 군주라는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추악하게 썩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며 언제 권력을 빼앗길지 몰라 암살의 환청에 시달리는 노이로제 걸린 괴물만이 침대 위에서 부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럽을 호령하던 천여왕이 왜 이토록 처참하고 잔인한 말년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그녀가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바야흐로 1554년 3월. 하늘이 구멍난 듯 차가운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런던 템스강의 검은 물결을 가르며 작은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배가 멈춰선 곳은 바로 런던 탑의 반역자의 문 앞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라는 간수들의 거친 손길에 겨우 21살의 처녀였던 엘리자베스는 젖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비명을 지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전능하신 신과 백성들 앞에 단 한 번도 반역을 꿈꾼 적이 없단 말이다. 내가 왜 이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냐. 차디찬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눈물과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무자비한 간수들은 그녀를 붙잡아 차가운 돌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고개를 숙여 바라본 돌계단은 불과 18년 전 자신의 어머니인 앤 불린이 간통과 반역이라는 누명을 쓰고 목이 잘리기 위해 걸어 들어갔던 바로 그 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런던 탑의 돌벽 사이로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과 목이 잘릴 때 뿜어져 나왔던 피비린내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말년의 납독으로 미쳐가며 마주했던 환청과 공포는 이미 이때부터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단두대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내리칠지 모르는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사생아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이 잔인한 왕관의 저주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자신을 버린 이 세상 위에 군림하겠노라고 말이죠. 사실 엘리자베스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거대한 저주와 같았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 헨리 8세는 그녀가 세상에 나왔을 때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앤 불린을 단두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참수당하던 날 겨우 2살이었던 엘리자베스는 공주라는 고귀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천박한 사생아로 격하되었습니다. 궁정의 화려한 불빛은 모두 꺼졌고 그녀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궁전 변두리의 차가운 방에 버려졌습니다. 옷 한 벌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해 시녀들이 헐어버린 옷을 기워 입혀야 했을 정도로 철저한 소외와 방치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어린 엘리자베스에게 남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철저히 숨기며 권력의 잔인함 속에서 살아남는 뱀 같은 처세술을 본능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런던 탑의 차가운 감옥 바닥을 구르며 그녀는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왕관의 저주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자신을 버린 이 세상 위에 군림하겠노라고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소녀는 그렇게 서서히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무섭고도 고독한 군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독한 생존의 사투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해볼까요? 어머니의 목을 벤 아버지는 냉혹했습니다. 헨리 8세는 앤 불린이 처형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제인 시모어와 세 번째 결혼을 발표했고 엘리자베스의 존재를 왕실 족보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적법한 공주가 아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는 낙인이 그녀의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정의 연회장은 더 이상 엘리자베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해필드 하우스의 낡은 저택으로 유배되다시피 쫓겨났습니다. 그곳은 잊힌 자들의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여왕의 핏줄이라니 당치도 않다. 저 아이는 왕실의 수치이자 움직이는 시체일 뿐이다. 귀족들은 물론 궁정의 하인들마저 엘리자베스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린 엘리자베스를 돌보던 시녀장 마거릿 브라이언이 왕실 재정관에게 보낸 편지에는 당시의 비참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아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데 입을 옷과 신발이 없어 다해진 천조각을 덧대어 겨우 수치만 가리고 있으니 제발 옷감이라도 보내달라는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자신마저 처형장으로 부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해필드 하우스의 짙은 안개처럼 어린 소녀를 짓눌렀습니다. 이 잔인한 환경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바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누구에게도 저기를 사지 않는 공손한 태도, 그리고 귀족들의 뒷담화가 들려오면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는 비굴함까지 모두 생존을 위한 갑옷으로 삼았습니다. 궁정의 권력자들이 해필드를 감시하러 올 때면 그녀는 방구석에서 낡은 성경책을 읽으며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는 유순한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게도 자신이 권력에 아무런 욕심이 없는 무해한 존재임을 온 세상에 연기했던 것입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던 그 암흑 같은 시간 동안 엘리자베스는 인간의 탐욕과 변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권력의 칼날을 피해 궁정 변두리를 기어다녀야 했던 이 처절한 사생아 시절은 훗날 그 어떤 정적도 꿰뚫어보지 못할 거대한 통치자의 가면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소외 속에서 떨던 엘리자베스에게도 마침내 따뜻한 볕이 드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왕비인 캐서린파가 궁정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학문이 깊었던 캐서린파는 버려진 엘리자베스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품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최고 수준의 인문학 교육을 제공했고 당대 최고의 석학들을 붙여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군주로서 필요한 지적 기반이 이때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소녀에게 평온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547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가 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양모 캐서린파는 평소 흠모하던 야심가 토머스 시모어와 재혼했는데 이 남자가 문제였습니다. 어린 에드워드 6세의 외삼촌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토머스 시모어는 왕위를 향한 검은 탐욕을 품고 있었고 그 제물로 겨우 14살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선택했습니다.
토머스 시모어는 새벽마다 얇은 잠옷 차림의 엘리자베스 침실에 무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침대 속으로 뛰어들어 소녀의 몸을 더듬고 엉덩이를 때리며 잔인한 성적 유의를 즐겼습니다. 거칠게 거부하는 엘리자베스의 잠옷을 칼로 찢어발기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안모 캐서린파가 임신 중독증으로 비참하게 사망하자 토머스 시모어의 야욕은 극에 달해 엘리자베스와 강제로 결혼하여 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다 끝내 반역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궁정은 뒤집혔습니다. 왕실 조사관들이 엘리자베스를 둘러싸고 토머스 시모어와 몸을 섞었는지 아이를 임신한 것은 아닌지 추궁하며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14살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공포였지만 엘리자베스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나는 시모어 경의 음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문은 모두 천박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만약 나를 계속 모함한다면 잉글랜드 왕실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논리적인 언변으로 조사관들을 압도했고 결국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토머스 시모어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냉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커다란 대가리를 가졌으나 지혜가 없던 자가 죽었구나. 이 잔인한 첫 번째 스캔들은 소녀에게 남녀관계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조기에 각인시켰습니다. 남자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권력의 파멸을 부르는 독약이며 자신을 지켜줄 것은 오직 철저한 이성과 냉혹한 통제력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남동생 에드워드 6세가 짧은 재위 끝에 요절하자 잉글랜드의 왕관은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의 머리 위로 넘어갔습니다. 열성적인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의 주귀는 개신교 성향을 가진 엘리자베스에게 그 어떤 때보다 잔인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리 1세는 과거 아버지가 오직 앤 불린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조강지처였던 자신의 어머니 캐서린 아라곤을 비참하게 쫓아내고 천년 넘게 지켜온 가톨릭 종교까지 통째로 버렸던 역사에 깊은 한이 맺힌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의 눈에 엘리자베스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눈물 짓게 하고 가문을 파탄낸 불륜녀이자 원수인 앤 불린의 요망한 핏줄이자 잉글랜드를 이단으로 물들이려는 뱀의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저 요망한 개신급 피를 치워라. 저녀는 언제든 내 목을 노릴 반역자다. 메리 1세는 즉위 직후 수백 명의 개신교도를 광장 기둥에 묶어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런던 전역이 사람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로 진동하던 시절 엘리자베스는 다음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했습니다. 궁정의 사방에는 언니가 붙여놓은 스파이들이 숨소리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 단 한 번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가차없이 단두대로 끌려갈 수 있는 벼랑 끝의 나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생존을 위한 위대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언니가 지켜보는 가톨릭 미사에 참석해 성우를 그었고 세상에서 가장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양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잔인한 독재를 저주했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복종하는 노예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메리 1세는 사생아 동생의 굴복을 즐기면서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여왕에게 반기를 들 때마다 엘리자베스의 이름이 주동자로 거론되었고 그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서슬퍼런 칼날 앞으로 불려가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매여, 네가 진정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 파멸을 기도하는 것이냐? 언니의 차가운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온몸을 바르르 떨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맑은 눈빛으로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영혼을 잠식할 때마다 그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버텼습니다. 잉글랜드 전체가 광기와 피로 물들어가던 그 잔인한 겨울,
엘리자베스는 숨소리조차 연기하며 마침내 얼어붙은 생존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558년 11월 17일, 암과 지독한 상상 임신 끝에 메리 1세가 자식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시각 런던에서 떨어진 해필드 하우스의 정원 참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엘리자베스의 귀에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장한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자 엘리자베스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런던 탑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매일 밤 단두대를 떠올렸던 지독한 트라우마가 온몸을 덮친 것입니다. 아, 언니가 숨을 거두기 전 기어코 나를 죽이러 자객을 보냈구나. 전율하는 공포 속에서 도망치지도 못한 채 굳어있던 그 순간, 아래서 내린 전령들이 여왕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일제히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왕 폐하 만세!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던 군대가 자신을 영주로 모시자 엘리자베스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일 밤 목이 잘리는 환청에 시달리던 사생아에서 마침내 잉글랜드의 최고 존엄인 국왕으로 우뚝 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라며 읊조린 처녀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의 젊고 아름다운 여왕이 대관식을 위해 런던 시내로 진입하자 오랫동안 피해 숙청과 종교적 광기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광포할 정도로 환호했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천과 꽃으로 뒤덮였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를 맞이하듯 여왕의 발치에 눈물을 뿌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백성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왕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대관식의 불빛이 꺼진 궁전 서재에서 여왕을 맞이한 것은 기쁨이 아닌 파산 직전의 영수증 서리더미였습니다. 전임 왕들의 끝없는 사치와 무모한 프랑스 전쟁, 그리고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 왕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거대 가톨릭 강대국들은 이류 국가로 전락한 잉글랜드를 언제든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왕 폐하, 당장 백성들에게 거둘 세금도 없으며 군대를 무장할 무기도 부족합니다. 가톨릭 귀족들은 폐하의 정통성을 의심하며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수석장관 윌리엄 세실의 냉혹한 보고를 들으며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물려받은 왕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독한 방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적처럼 왕관을 섰지만 25의 처녀 왕에게 잉글랜드라는 나라는 축복이 아닌 잔인한 생존의 재단이었습니다. 여왕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재앙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 시절부터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은화의 구리를 대량으로 섞어 찍어낸 가짜 돈들이 온 시중에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살인적으로 폭등했습니다. 백성들은 시장에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주머니 가득 가짜 동전을 쏟아부어야 했고 잉글랜드라는 국가의 신용은 유럽 전역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의 신용을 잃으면 나라의 뼈대가 무너지는 법이다. 국가가 백성을 속였으니 이제 내가 그 속임수를 바로잡겠다. 여왕은 즉위초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던 불량주화들을 전량 거두어들이고 순도가 높은 정량 화폐로 다시 찍어내겠다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런던탑 내부에 거대한 임시 용광로가 설치되었고 매일같이 검은 연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왕은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용광로 앞에 직접 서서 아버지가 만든 가짜 은화들이 시커멓게 녹아내리는 불길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불길은
왕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태우는 안식에 부린 동시에 왕실의 보석까지 저당 잡히며 순도 높은 은을 확보해야 했던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귀족들과 상인들은 화폐가 줄어들어 당장 파산할 것이라며 여왕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고 폭동의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입술을 깨물며 밀어붙였습니다. 가짜 돈을 모두 녹여내고 마침내 순수한 잉글랜드의 진짜 은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동치던 물가가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았고 영국 상인들의 신용도가 바다 건너 대륙까지 치솟았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잔인한 경제의 법칙을 오직 군주의 결단력으로 깨부순 순간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용광로 앞에서 흘린 여왕의 땀방울은 변방의 가난한 섬나라 잉글랜드가 향후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화폐개혁으로 나라의 경제적 숨통을 틔운 여왕 앞에 놓인 다음 불지옥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잉글랜드는 개신교를 신봉하는 이들과 가톨릭을 고수하는 이들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언니, 메리 1세가 가톨릭을 강요하며 개신교도들을 불태워 죽였다면 이제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교도들의 목을 베어 복수하자며 여왕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양측 극단주의자들은 상대방을 완전히 절멸시키지 않으면 신의 분노를 살 것이라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영혼에 창문을 내어 감시하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의 목을 베는 광기가 아니라 하나의 잉글랜드로 살아남는 것이다. 1559년 엘리자베스는 가톨릭과 개신교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대타협의 산물, 즉 엘리자베스식 종교화합령과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왕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임을 선언하되 가톨릭 귀족들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자극적인 표현을 지우고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되 가톨릭의 화려한 예복과 성상 같은 전통적 의식을 일부 허용하는 절묘한 중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개신교 극단주의자들은 여왕이 사탄의 의식을 묵인했다며 비난했고 가톨릭 과격파들은 이단자 여왕을 처단해야 한다며 암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고독한 길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교적 광기 때문에 나라가 내전의 불길에 휩싸이는 것만은 온몸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신을 향한 믿음은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들어. 다만 이 나라의 법과 여왕의 권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백성일 뿐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종교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며 스스로 파멸해 갈 때 잉글랜드는 여왕이 구축한 굳건한 중용의 방어벽 덕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념을 위해 피를 흘리는 대신 국가의 번영을 위해 타협을 선택한 여왕의 이 세련된 여우 같은 통치술은 종교 갈등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잠재우고 대영 제국의 단단한 통일성을 다지는 위대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종교 화합령을 향한 여왕의 타협적인 태도는 극단 가톨릭 세력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1570년 교황 비오 5세는 엘리자베스를 이단자로 규정하며 파문했고 백성들에게 여왕을 시해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여왕의 침실 바로 밑까지 자객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옷 한 벌을 입을 때도 혹시 독이 묻은 바늘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매일 먹는 고기 요리에 치명적인 독약이 든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서스펜스였습니다. 폐하, 빛 속에서 군림하시는 동안 어둠 속에서 피를 묻힐 자가 필요합니다. 신이 그 지옥의 파수꾼이 되겠나이다. 이때 여왕의 구원자로 나선 인물이 바로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냉혹한 스파이 마스터 프랜시스 월싱엄이었습니다. 여왕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월싱엄은 런던의 은밀한 지하방에 거대한 비밀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의 항구와 궁정, 심지어 가톨릭 신부들의 고해성사 방에까지 수백 명의 스파이를 심어놓았습니다.
편지를 뜯어보고 다시 정교하게 봉인하는 해독 전문가들과 위조 전문가들이 이 비밀의 방에서 밤낮으로 음모를 파헤쳤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음모와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여왕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 유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런던탑에 함께 투옥되었던 운명의 동반자 로버트 더들리였습니다. 즉위 직후 여왕은 그를 왕실 마장관으로 임명하고 늘 곁에 두었습니다. 큰 키와 수려한 외모, 세련된 매너를 가진 더들리는 여왕이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궁정 연회장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었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왕은 진심으로 그와의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더들리에게는 이미 에밀 옵사트라는 조강지처가 있었습니다. 궁정 귀족들은 사생아 출신 가문의 더들리가 여왕의 남편이 되는 것을 결사 반대했고 의회는 후계를 위해 외국 왕실과 결혼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1560년 9월의 어느 날 잉글랜드 전체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스캔들이 터집니다. 더들리의 아내 에미가 하인들을 모두 외출시킨 텅 빈 저택의 계단 밑에서 목이 부러진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여왕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더들리와 짜고 아내를 살해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의 시장 바닥부터 바다 건너 유럽 궁정까지 엘리자베스를 향해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엘리자베스는 방 안의 모든 집기를 부수며 통곡했습니다. 그 의문의 추락사가 자신과 더들리의 사랑을 영원히 끝장내 단두대가 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들리와 결혼한다면 여왕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톨릭 세력에게 반란의 명분을 주어 왕위 자체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로버트, 신이 우리에게 왕관을 허락하셨으나 평범한 연인으로 사는 행복은 영원히 빼앗아 가셨구려. 여왕은 피눈물을 흘리며 더들리를 멀리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바로 곁에 두고도 잉글랜드라는 나라와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 그를 결코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평생 타인처럼 바라봐야 했던 잔인한 영혼의 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고독한 여인이 되어버린 처녀왕의 비극이었습니다. 더들리의 아내 에미의 의문사 이후 결혼을 향한 여왕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의회의 압박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습니다. 귀족들과 의원들은 여왕이 하루빨리 적법한 남편을 맞아 후계를 낳아야만 나라가 내전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왕의 서재에는 결혼을 촉구하는 의회의 상소문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 섞인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여성 군주는 스스로 통치할 수 없으니 강력한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당대의 편견이 여왕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1559년 2월, 참다 못한 엘리자베스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의사당의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분노와 결연함으로 가득 찬 여왕의 시선이 자신을 압박하던 수백 명의 남성 의원들을 차갑게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슬며시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 올려 대관식 때 꼈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그대들은 자꾸만 나에게 남편을 맞이하라 재촉하는구나. 보아라, 나는 대관식 날 이 반지를 끼며 이미 잉글랜드라는 위대한 국가와 결혼하였노라. 나에게 백성들은 모두 자식이며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다. 그러니 내가 죽었을 때 내 무덤 비석에 천생을 처녀로 살다 간 여왕 여기 잠들다 라는 한 줄만 새겨진다면 그것으로 내 평생의 영광은 과분하다. 의사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거대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던진 승부수였지만 그것은 여성이자 군주로서 평생 홀로 서야 하는 외롭고 잔인한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왕은 스스로를 평범한 여성이 아닌
신과 국가를 위해 육체와 정신을 모두 바친 거룩한 처녀왕의 신화로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숭배해야 할 여신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진주와 보석으로 온몸을 감싼 처녀왕의 가면 뒤에는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잠들며 평생 인간적인 온기를 누리지 못했던 한 여성의 처절한 고독과 눈물이 깊게 고여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내가 되기 위해 여왕은 자신의 모든 행복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자신은 국가와 결혼했다는 장엄한 선언을 던졌지만 여왕은 이 처녀성이라는 카드를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 건너 유럽의 거대 강대국들을 쥐고 흔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유럽은 스페인의 펠리페 2세, 프랑스의 왕세자들, 그리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네로라는 왕실 귀족들이 여왕의 남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라는 매력적인 영토와 처녀 여왕을 동시에 거머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들의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영리한 어장 관리를 시작합니다. 스페인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올 것 같으면 스페인 국왕에게 다정한 편지를 보내 결혼할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프랑스가 압박해오면 프랑스 왕자에게 청혼 반지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구운자들이 보낸 특사들이 런던 궁정에 도착할 때마다 여왕은 화려한 화장과 드레스로 무장한 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대들이 가져온 부감폐하의 구헌 조건은 참으로 매력적이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긍정적인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왕은 수십 년 동안 결혼할 듯 말 듯 밀당을 지속하며 유럽의 거대 제국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가 잉글랜드와 결혼해 거대 동맹을 맺을까봐 잉글랜드를 공격하지 못했고, 프랑스 역시 스페인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던 약소국 잉글랜드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비굴하면서도 천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적 승부수는 개인 엘리자베스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청춘이 다가고 주름이 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늙어가는 육체를 보며 사랑을 오직 국가의 생존을 위한 거래 도구로만 써야 하는 현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온 유럽의 왕들을 손바닥 위에서 조종하는 거만한 군주였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은 단 한 조각도 허락받지 못했던 처녀왕의 화려한 외교학 이면에는 철저히 감정을 거세당한 인간 엘리자베스의 외로운 흐느낌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여왕의 외교적 밀당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실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던 여왕은 스페인의 막대한 부를 갉아먹기 위해 기가 막힌 변칙 대리전을 선택합니다. 바로 대항을 누비며 스페인의 보물선을 전문적으로 약탈하던 잔인한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왕실 차원에서 비밀리에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 드레이크는 가차없이 교수형에 처해야 할 흉악한 범죄자였지만 여왕에게는 굶주린 금고를 채워줄 보물창고였습니다. 1581년 4월 드레이크가 세계 일주를 마치고 스페인 선박에서 빼앗은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채 템스강의 골든하인드호로 귀환했습니다. 런던 궁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페인 대사는 경노하여 여왕의 서재로 들이닥쳤고 당장 저 천박한 해족의 목을 베어 스페인 왕실 앞에 바치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만약 드레이크를 비호한다면 그것은 곧 스페인을 향한 전면전 선포와 다름없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엘리자베스는 직접 드레이크의 배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왕의 손에는 서슬퍼런 장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귀족들과 스페인 대사는 여왕이 마침내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드레이크의 목을 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레이크 역시
차가운 가판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왕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려 드레이크의 목덜미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왕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현장에 동석해 있던 프랑스 대사에게 장검을 슬며시 건넸습니다. 그리고 매혹적이면서도 가시돋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대사경, 이 용맹한 선원의 어깨를 이 칼로 가볍게 쳐주시겠어요? 프랑스 왕실 역시 이 위대한 모험가를 축복해 줄 것이라 믿는답니다. 여왕의 영리한 요구에 프랑스 대사는 얼떨결에 칼등으로 드레이크의 어깨를 쳤고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온 세상이 들으라는 듯 선포했습니다. 그대의 위대한 공로를 치하하며 이제부터 그대에게 기사자비를 수여하노라. 일어나세요, 드레이크 경. 스페인 대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현장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프랑스를 교묘히 끌어들여 스페인의 정통성을 비웃은 그야말로 여우 같은 외교 밀당의 극치였습니다. 강대국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적을 국가의 영웅으로 둔갑시킨 이 대담한 도발은 마침내 대해양의 주역이 스페인에서 잉글랜드로 바뀌기 시작했음을 전 유럽에 알리는 장엄한 명장면이었습니다. 해적 드레이크를 통해 스페인의 자금줄을 흔든 여왕은 이제 눈을 돌려 잉글랜드 내부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당대 잉글랜드는 그저 양털을 깎아 원자재 그대로 외국에 내다 파는 낙후된 농업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되는 고급 모직물 가공 기술과 상업 유통망은 모두 대륙의 강대국들이 주고 흔들었기에 여왕은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파산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모의 원자재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잉글랜드 내부에서 직접 옷감을 짜서 완제품으로 수출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 여왕이 던진 승부수는 참으로 기발하고도 기괴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온 백성이 고기 대신 무조건 생선만 먹어야 한다는 생선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식탁에 고기를 올리는 자는 여왕의 명을 거역한 자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하겠어요. 백성들의 식탁을 바꾸는 것이 곧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백성들의 밥상 메뉴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독재적인 면모에 귀족들과 평민들은 황당해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이 차가운 계산 속에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의무적으로 생선을 소비하자 잉글랜드 전역의 수산업과 어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배를 만들기 위해 조선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된 선원들이 수만 명씩 양성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단조로운 식탁 위에서 미래의 무적 해군을 이끌 정예 대원들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자재 낙후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그리고 바다를 두려워하던 섬나라에서 숙련된 선원들을 거느린 해양 강국으로 체질을 개선한 이 배전환은 오직 여왕의 집요한 통제력 덕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반발 속에서도 식탁의 메뉴를 바꾸며 제국의 기초 체력을 다진 여왕의 이 지독하고도 영리한 중상주의 전략은 훗날 잉글랜드가 세계 바다의 주인이 되어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해군력을 키운 여왕은 백성들의 마음과 정체성을 하나로 묶을 더 강력하고 세련된 무기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당대 잉글랜드는 대륙의 세련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해 문화적 낙후국이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열등감을 단숨에 뒤집기 위해 문학과 연극, 음악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거대한 예술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크리스토퍼 말로 같은 당대 천재 문학가들의 극단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왕의 은밀한 보살핌 속에 런던의 극장들은
매일 밤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귀족부터 불황자까지 한 공간에 모여 여왕이 후원한 연극을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예술의 무대 뒤에는 여왕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과 여론 조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처녀왕이여, 그대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신의 대리인이로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한여름밤의 꿈을 비롯한 당대의 수많은 연극 속에는 여왕을 지상에 내려온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신으로 찬양하는 은유들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화려한 극장 안에서 연극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여왕의 지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대영제국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왕은 왕실 자본을 투입해 자신을 향한 찬양을 예술로 승화시킨 시대를 앞서간 최고의 이미지 메이커였습니다. 비록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는 막대한 연금으로 문학가들의 입을 사고 여론을 조종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 시기 꽃피운 문화적 르네상스는 잉글랜드라는 변방의 나라에 엘리자베스 시대라는 찬란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총칼의 무력보다 더 무서운 소프트 파워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왕의 영리한 후원 덕분에 잉글랜드는 마침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런던의 밤하늘을 수놓는 동안 그 찬란한 불빛이 닿지 않는 제국의 그늘에서는 잔인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농토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불황자로 전락해 길거리에 넘쳐나자 여왕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빈민을 구제한다는 구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군주의 구제책처럼 보였지만 그 법의 이면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를 하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붙잡혀 광장에서 채찍질을 당했고 이마나 귀에 낙인이 찍힌 채 노역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빈민의 육체를 통제하려 했던 냉혈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내부의 채찍질은 바다 건너 아일랜드가 겪은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을 고수하던 아일랜드 세력이 잉글랜드의 지배에 저항해 거대한 반란을 일으키자 엘리자베스는 자비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 아일랜드 전역을 짓밟는 초토화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단 한 줌의 곡식도, 단 한 줄기의 자비도 남겨두지 마세요. 그 땅을 피와 굶주림으로 채워서라도 복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왕의 군대는 아일랜드의 불타는 농경지와 무너진 마을 위로 잔인한 대기근을 몰고 왔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하거나 굶어 죽어 길거리에 시체로 뒹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번영과 황금기라는 거대한 성벽은 사실 아일랜드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과 억압이라는 비극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철저하고도 냉혹한 군주의 잔인한 통치 단면이었습니다. 화려한 문화의 번영과 냉혹한 식민지 진압 속에서도 여왕의 목을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고 평생을 옥죄었던 단 하나의 거대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엘리자베스의 친척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프랑스 왕비이기도 했던 메리는 빼어난 미모와 가톨릭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사생아 출신인 엘리자베스의 정통성을 격렬하게 부정하며 스스로 잉글랜드의 적법한 왕위 계승자라 주장했습니다. 존재 자체로 엘리자베스의 왕관을 위협하는 가시였던 셈입니다. 그러던 1568년 불륜과 남편 살해 스캔들에 휘말려 스코틀랜드 왕위에서 쫓겨난 메리가 반란군을 피해 잉글랜드로 도망쳐오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적인 줄 알면서도 갈 곳이 없어 사촌 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러 온 메리를 보며 엘리자베스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신이 점지한 군주인 그녀를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런던 궁정에 들여 환대하기에는 가톨릭 반란의 불씨를 궁전 한복판에 들여놓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메리를 환영하는 척하면서도 그녀를 백성들의 눈이 닿지 않는 외딴 성에 감금하는 영리하고도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무려 1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질 지옥 같은 유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왕은 메리에게 보이지 않는 촘촘한 목줄을 채워둔 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편주로 감시했습니다. 언니여, 내 처지가 이토록 처량한데 언니라는 분이 나를 방에 가두고 피를 말려 죽이려는 것인가요? 유폐된 방에서 메리가 눈물로 쓴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묘한 권력의 쾌감과 함께 거대한 숨막힘을 느꼈습니다. 메리를 살려두는 것은 매일 밤 자객의 칼날을 침실에 두는 것과 같았지만 군주를 처형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또한 자신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축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유희를 즐기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고 살아야 했던 처녀왕의 잔인하고도 외로운 신경전이었습니다. 19년이라는 기나긴 유폐 생활은 메리 스튜어트의 영혼을 도끼로 가득 채웠고 결국 그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1586년 가톨릭 과교파 청년인 앤서니 바빙턴이 중심이 되어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잉글랜드의 새로운 여왕으로 추대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가동된 것입니다. 이들은 삼엄한 감시를 피해 메리가 갇혀있던 성 안으로 맥주통 속에 비밀 편지를 숨겨 밀반입하며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왕의 사냥개 프랜시스 월싱엄이 쳐놓은 거미줄은 이미 맥주통 밑바닥까지 닿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월싱엄의 스파이들은 바빙턴과 메리가 주고받은 비밀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 완벽하게 해독한 뒤 엘리자베스의 암살을 승인하는 메리의 친필 서명이 담길 때까지 덫을 놓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물증이 확보되자 월싱엄의 군대들이 런던 전역에 가톨릭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주동자 바빈턴을 비롯한 음모자들이 런던탑의 지하 고문실로 끌려왔고 그날 밤 궁전 서재에서 월싱엄의 보고를 받던 엘리자베스의 귀에는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반역자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찰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 속에서 메리의 암살 공모 사실이 낱낱이 자백되었습니다. 자비롭고 온화한 여왕의 가면 뒤에서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 반대파들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비정함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폐하, 이제 잉글랜드의 피를 그만 흘리게 하려면 저 스코틀랜드의 뱀의 대가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월싱엄의 내목한 다그침에 여왕은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음모의 덫 앞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사촌 동생이자 신이 기름 부은 또 다른 군주의 피를 손에 묻혀야 한다는 잔인한 운명의 판결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587년 2월 엘리자베스는 오랜 고뇌 끝에 숙적 메리 스튜어트의 참수형 집행장에 서명했습니다. 사촌 동생이자 신이 점지한 또 다른 군주의 목을 벤다는 영성적 죄책감과 가톨릭 유럽 세계가 경노하여 보복해올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마친 여왕은 침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포도링게이 성의 어두운 홀에는 잔인한 단두대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예복을 입고 당당하게 처형대에 오른 메리는 단 한 번의 도끼질에 목이 잘리지 않아 3번이나 도끼가 내리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백성들 앞에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잘려나간 메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올린 순간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메리가 쓰고 있던 화려한 가발이 훌러덩 벗겨지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늙고 앙상한 흰머리의 민머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19년의 감옥 생활 동안 도끼와 스트레스로 가득 찼던 숙적의 처참한 민낯이 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런던 궁정에서 전령을 통해 이 잔인한 참수형의 전말을 보고받은 엘리자베스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화장과 붉은 가발 속에 감춰진 자신의 노구 역시 저 메리의 벗겨진 대머리와 다를 바 없다는 강렬한 트라우마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왕관을 지키기 위해
기어코 친척의 목을 잘라냈다는 죄책감과 인간 외모의 허무함에 몸서리치던 여왕은 거울을 부술 듯 소리치며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주의 비정함을 증명한 처절한 대가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의 목이 잘렸다는 소식은 전 유럽의 가톨릭 세계를 분노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특히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초하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마침내 잉글랜드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며 전대미문의 거대 함대, 즉 무적 함대를 출항시켰습니다. 100여 척이 넘는 거대한 전함들과 수만 명의 정예 지상군이 잉글랜드 앞바다를 향해 진격해오자 런던은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1588년 8월 스페인의 상륙부대와 정면 충돌이 예상되던 전선의 최전방 틸버리 요새의 벌판에 55살의 늙은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과 군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궁정 안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진주로 무장했던 처녀왕이 그날은 결연한 핏빛 벨벳 예복 위에 은빛으로 빛나는 강철 가슴 갑옷을 얹어 입고 백마를 탄 채 전장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붉은 가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여왕은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겨누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벌판에 모인 군인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는 장엄한 사자우였습니다. 나의 충직한 군인들이여. 나를 아끼는 이들은 내가 정적들의 배신을 두려워해 군대 앞에 서는 것을 말렸으나 나는 결코 아군을 의심하며 숨어 살지 않겠어요. 보아라. 내가 연약하고 가녀린 여자의 육신을 가졌으나 내 가슴 속에는 국왕의 심장이 뛰고 있노라. 그것도 잉글랜드 국왕의 당당한 심장이 말이오. 스페인의 펠리페든 유럽의 그 어떤 군주든 내 왕국의 국경을 넘보는 자들은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서서 그 대가리를 부숴버릴 것입니다. 여왕 폐하 만세, 잉글랜드 만세. 여왕의 목숨을 건 격정적인 연설에 전선의 군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광포할 정도의 애국심을 폭발시켰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여성이기를 거부하고 오직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의 괴물이 되겠다고 선언한 가장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왕의 이 서슬퍼런 강철 갑옷은 분열되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한 하나로 묶었고 거대한 국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정신적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칼레 앞바다에서는 인류 해전사의 길이 남을 잔인하고도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잉글랜드 해군은 스페인의 거대한 무적 함대를 향해 무서운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름과 화약을 가득 채워 시커먼 불길을 뿜어내는 8마리 화공선이었습니다. 한밤중 불타는 유령처럼 전진하는 화공선들이 스페인 함대의 진영 한가운데로 돌진하자 당대 최강이라 자부하던 무적 함대는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볍고 빠른 잉글랜드의 전함들이 스페인의 거대 전함들을 포위하며 무자비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해안가 절벽 끝에 선 엘리자베스는 저 멀리 바다 위에서 거대한 함선들이 불타오르고 대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참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진다면 자신은 물론 잉글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북해의 차가운 폭풍우가 도망치던 스페인 함대를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신풍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거대한 배들은 바위에 부딪혀 난파당했고 수천 명의 스페인 군인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거센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릎을 꿇은 엘리자베스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께서 바람을 불리시니 저 오만한 자들이 온 바다 위로 흩어지는군요. 그녀의 입술에서는 안도의 눈물과 함께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늘마저 잉글랜드를 도왔다는 이 종교적인 승리는 유럽 변방의 가난한 섬나라에 불과했던 잉글랜드가 스페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바다의 주인이 되는 역사적 거듭남의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는 그렇게 처녀왕에게 대영제국의 열쇠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세계 바다의 주인이 되었다는 승전보는 잉글랜드 전역을 축제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승리의 축배 뒤편에는 역사가 차마 말하지 못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아사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 화공선을 몰았던 잉글랜드의 영웅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살아 돌아온 수천 명의 해군 군인들이 정작 배 위에서 전염병과 지독한 굶주림으로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폐하, 전선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에게 지급할 급료와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판이옵니다. 수석 장관 윌리엄 세실이 눈물로 포상금 지급을 상소했지만 서재에 앉은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가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던 여왕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에게 지급할 보급품 예산마저 가차없이 삭감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돈을 한꺼번에 주면 군인들이 나태해져 폭동을 일으킨다는 핑계를 대며 그들의 피 묻은 급료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상처가 썩어가는 군인들이 항구 가포에 버려졌고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빵 한 조각을 구걸하다 길바닥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갔습니다. 스페인의 대포에 맞아 죽은 군인보다 승전 후 여왕의 냉대 속에서 전염병과 배고픔으로 굶어 죽은 군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신하들은 여왕의 지독한 구두쇠 처사에 치를 떨며 원망을 쏟아냈지만 여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웅들의 굶주린 무덤 위에 쌓아 올린 견고한 재정 절약이야말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이라 믿었던 철저하게 의리를 버린 군주의 비정하고도 잔인한 민낯이었습니다. 무적 함대를 꺾은 위대한 치세도 저물어가고 여왕에게도 잔인한 노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의 연인이던 로버트 더들리와 충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고독에 신음하던 65의 노왕은 한 청년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더들리의 의붓아들이자 30살이나 젊은 미남자, 에식스 백자 로버트 데보로였습니다. 여왕은 그를 총애하며 온갖 특권을 내려주었지만 야심만만했던 에식스 백작은 늙은 여왕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들며 사사건건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던 1599년 아일랜드 반란 진압에 실패하고 독단으로 전선을 이탈해 런던으로 돌아온 에식스 백작은 자신의 죄를 면피하기 위해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이른 아침 삼엄한 경비를 뚫고 넌서치 궁전의 여왕 침실 문을 무단으로 부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순간 침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시녀가 붙어 백연가루를 두껍게 바르고 붉은 가발을 씌워 늙지 않는 신비로운 여신으로 포장하기 전 여왕의 날 것 그대로의 치부가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장기가 전혀 없어 천연두 자국으로 검게 부식된 맨 얼굴, 이빨이 모두 썩어 문드러진 입가, 그리고 가발을 쓰지 않아 몇 가닥 남지 않은 백발의 흉측한 대머리를 한 늙은 노파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 방에 발을 들이는군요. 여왕은 찰나의 순간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이내 냉정하고 처연한 목소리로 청년을 쏘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처녀왕의 신화가 한낱 애송이 귀족에게 들통난 파멸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왕의 치부를 목격한 에식스 백작은 권력의 실체를 만만하게 보았고 끝내 1601년 런던 한복판에서 여왕을 축출하려는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단호했습니다. 한때 침실을 내어줄 만큼 아꼈던 청년일지라도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자에게는 가차가 없었습니다. 반역의 싹을 자르기 위해 에식스 백작을 즉시 체포해 런던탑의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청년의 목이 잘려나간 날, 여왕은 서재의 거울을 모두 천으로 가리게 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붕괴된 채
권력의 허무한 꼭대기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어버린 처녀왕의 잔인한 말년이었습니다. 여왕의 치세 말기는 가시방석과 같았습니다.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신복들에게 소금, 와인, 전분 같은 생필품의 독점 판매권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시장의 물가는 통제불능으로 치솟았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1601년 11월 참다 못한 의회 의원들이 여왕의 부정부패와 독점권을 탄핵하겠다며 칼날을 가고 을사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68의 늙고 병든 여왕을 단숨에 권력의 레임덕으로 몰고 가겠다는 분노의 기류가 팽팽했습니다. 잘못하면 치세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힘으로 의회를 누르는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통치학의 정수라 불리는 고도의 양보와 감성 정치였습니다. 단상에 선 여왕은 떨리는 눈빛으로 의원들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향한 눈물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의원들이여. 그대들이 독점권의 폐해를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신께서 내게 이 왕관을 주셨을 때 내게 잉글랜드 백성들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왕좌는 한낱 진흙더미에 불과한 법이죠. 내 백성들을 아프게 한 그 독점권들을 이 자리에서 모두 폐지하겠소요. 여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과 가냘픈 노왕의 처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뼛속까지 냉혈한 정치적 계산기였던 그녀는 언제 울고 언제 스스로를 낮춰야 상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아는 무서운 배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왕을 탄핵하겠다며 고함을 지르던 수백 명의 남성 의원들은 자신들을 보듬는 늙은 여왕의 눈물겨운 양보와 노련한 언변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감격의 눈물로 변했고 의원들은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여왕 폐하 만세를 외쳤습니다. 칼로 누르는 군주가 아닌 스스로를 낮추어 의회를 지배한 이 전설적인 황금 연설은 내란 없이 치세를 마무리하는 처녀왕의 무서운 노련함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의회를 눈물로 감복시킨 노련한 여왕이었지만 그녀의 육체는 치명적인 독약에 의해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0살 무렵 지독한 천연두를 앓았던 엘리자베스는 온몸과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백성들에게 늙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빛나는 여신으로 군림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렸던 그녀는 결국 얼굴에 치명적인 납성분이 가득한 하얀 백연가루를 식초에 섞어 손가락 두께만큼 두껍게 얹는 이른바 스푼풀 페이스 화장법을 선택합니다. 사실 현대인의 눈에는 자살의 미처럼 보이지만 당대 16세기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이 납화장은 부와 신분을 상징하는 가장 핫한 최고급 뷰티 트렌드였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여왕을 비롯한 당대 그 누구도 이 하얀 가루가 몸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납화장을 할수록 피부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왕은 그것이 독독 때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세월의 야속한 노화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망가진 피부를 감추기 위해 다음날 화장을 더 두껍게 덧칠하는 잔인한 악순환의 덫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특히 여왕에게 이 화장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망가진 민낯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기 위해 침실에 겹겹이 두꺼운 커튼을 쳤습니다. 심지어 화장을 시켜주는 최측근 시녀들조차 자신의 맨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커튼 틈새로 손만 집어넣어 얼굴을 칠하게 하거나 눈을 가리게 했다는 기괴한 비밀주의 프로토콜을 유지했습니다. 철저한 통제로 여왕을 여신으로 둔갑시키는 잔인한 의식이 매일 아침 반복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백옥 같은 피부에 신비로운 처녀왕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일 자신의 세포를 죽이고 뼛속까지 독을 불어넣는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납독에 중독되면서 피부는 완전히 부식되었고 잇몸이 가라앉아 치아가 까맣게 녹아내렸으며 지독한 구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뇌까지 독소가 침투해 심각한 불면증과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암살 위협에 시달린 탓도 컸지만 납독으로 미쳐가던 여왕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허공의 벽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이상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물러가라, 내 방에 침입한 도둑놈들아. 내 왕관을 뺏으려는 음모자들이 또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는구나. 어둠이 짙게 깔린 궁전의 방 한가운데서 여왕은 존재하지 않는 암살자들의 환청을 들으며 매일 밤 지옥 같은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추하게 망가진 노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궁전 안의 모든 거울을 치우게 했고 시녀들의 화장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따귀를 때릴 정도로 발악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제국의 황금기를 열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무지에서 비롯된 독약에 온몸이 오염된 채 지독한 불면증과 환청 속에서 죽어가는 고독하고 비참한 유령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처녀왕의 잔인한 민낯이었습니다. 1603년 3월 마침내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다진 거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뇌졸중과 만성질환, 그리고 평생 몸을 지배했던 납독으로 인해 70세의 노왕은 한 걸음도 떼기 힘들 정도로 육체가 완전히 붕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의 엘리자베스는 시녀들이 가져온 침대에 눕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침실 바닥에 굳건히 발을 디딘 채 무려 보름 동안이나 선체로 버티는 기괴하고도 처절한 사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 침대에 눕는 순간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아요. 내가 누우면 저 어둠 속에서 내가 목을 벤 이들의 유령이 내 왕관을 빼앗으려 달려들 것입니다. 여왕은 허공을 향해 앙상한 손가락질을 하며 망상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중얼거렸습니다. 19년간 가둬두다 끝내 목을 잘랐던 숙적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자신이 단두대로 보냈던 젊은 총신 에식스 백작의 유령이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입니다.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이 온몸을 덮쳤지만 여왕은 왕관의 무게와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듯 서서 버텼습니다. 울부짖는 시녀들이 제발 누워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1603년 3월 24일 새벽,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고요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사생아라는 저주받은 낙인을 이마에 새긴 채 태어나 전 세계의 바다를 후렴하는 거대 제국의 초석을 다지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온통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녀를 찬란한 황금길을 이끈 위대한 처녀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는 단 한순간도 인간 엘리자베스로 살지 못했던 한 여성의 처절한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곁에 두고도 국가라는 괴물과 결혼해야 했고 왕좌를 지키기 위해 친척의 목을 베어야 했으며 늙어가는 육체를 감추려 매일 아침 얼굴에 하얀 독약을 떡칠해야 했던 여인. 그녀에게 왕관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평생 동안 옥죄었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군주가 될 수 없다던 시대의 편견을 비웃듯 자신의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약소국 잉글랜드를 전 세계가 경외하는 대영 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스스로를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 국가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후 사람들은 여왕의 손가락에서 대관식 날 끼었던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빼내었습니다.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그 반지는 이미 여왕의 살과 뼈의 일부가 되어 깊은 흉터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잉글랜드만을 사랑하고 잉글랜드와 함께 숨쉬었던 처녀왕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혼약의 징표였습니다. 나에게 백성들은 모두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숨결은 거대한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사시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발과 두꺼운 화장을 모두 지워내고 마침내 차가운 침대에 누워 영원한 안식에 든 인간 엘리자베스. 이제 그녀는 거대 괴물의 아내도 외로운 처녀왕도 아닌 그저 따뜻한 온기를 갈구했던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하늘의 별이 되어 잉글랜드의 바다를 영원히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영제국의 위대한 서막을 열었던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의 잔인하고도 찬란한 일대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